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지난번 샤로스길 영상을 올렸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나갔었죠. 감정가가 26억이었고 낙찰가도 26억으로 가격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낙찰 종료된 경기도권의 저렴한 사례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사실 건물도 신축급 건물이고 지역도 수원이라 관심이 갔던 건물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 분들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이 특이하게도 임차인 분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지역은 수원인데 수원 내에서 좋은 입지라고는 할 수 없고 이 북수원 쪽인데 그래도 호재가 좀 있습니다. 호재는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인덕원하고 동탄을 이어주는 전철이 생기는데 여기 요 위쪽에 이쪽에 생기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북수원역으로 생길 예정이거든요. 이런 호재가 좀 있는 동네입니다. 아무래도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서울 샤롯스길에 있는 그 건물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서울이고 지하철역하고도 좀 가깝고 2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1인 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26억, 이 건물은 10억 4,600만 원으로 감정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 건물은 어느 정도의 자본으로 매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여드리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7-30에 위치한 1층은 이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50평이고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116.9평, 한 117평 정도 되네요. 낙찰 가격이 8억 7,9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현재 임차인이 5분이 계십니다. 모두 대항력이 없고 그다음에 배당 신청을 모두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금이 8억 7,900이다 보니까 이 경매를 신청한 장안신협의 5억 3,400보다는 많으나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까지를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명도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의 낙찰을 임차인이 받아가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우선 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는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 우선 매수, 그러니까 1등이 나오더라도 그 1등의 금액으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 경매장에 가면 낙찰 가격이 높은 순서로 1등, 2등, 3등을 불러주시는데 다 부르고 난 후에 임차인 우선 매수 하실 분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 말은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을 사전에 할 수도 있지만 경매 당일에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선 매수를 사전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문건 송달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임차인 전세자기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라고 나와 있죠. 우선 매수를 신청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유튜버 분들이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금액이 1등이 되더라도 어떤 금액으로 1등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가져가겠다는 건데 현재 이 물건에 입찰자만 13명이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입찰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금액이 나와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찰을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13명이나 입찰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낙찰받으신 그 임차인분도 사전에 건물을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신청하셨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아래 보시면 장안신협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이 금액을 돌려달라라고 경매 신청을 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은 뭐 8억 7,900만 원이라는 금액 낙찰됐으니까 이 청구 금액보다는 월등히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9억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현재 8억 7,900만 원이면 좀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제3자를 내세워서 낙찰 금액을 높게 쓰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등으로 낙찰돼서
그 1등 낙찰된 금액을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한 임차인이 웬만하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제가 경매로 넘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이 5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8억 7,900만 원 낙찰 금액인데, 여기서 장안신협의 5억 원어치를 빼면 한 3억 정도가 남는데, 그 3억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5분의 보증금 합계가 8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약 5억이 부족한 상황이 됐죠. 아마 3분 정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시게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낙찰가 8억 7,9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수익 분석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거보다 다 낮게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한 번 더 유찰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정도까지 높게 낙찰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여기인데, 이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 북수원 IC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위치이고요. 그 수원에서는 상당히 위쪽에 속한 위치입니다. 이 건물 근처에는 파장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수원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광교 쪽이 가장 비싼 곳이잖아요. 이 수인분당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또 생기고 있고, 이 수원 북쪽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건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위치는 성균관대역하고 가장 가까운데요. 성균관대역하고 거리를 보면은 도보로 40분, 2.5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21분, 자동차로는 12분 정도 걸리네요. 근데 대중교통이 여기 다 마을버스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타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차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북선 IC를 통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파장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의 거리를 좀 보시면 가깝습니다. 상당히 396m, 6분 정도 거리에 이 물건지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가는 길에 북수원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 아래쪽만 그 북수원 시장이 아니고 시장길이 쭉 이어져 있어서 뭐 장을 보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길이 아마 시장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근처에는 그 신축 빌라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이런 느낌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월세 매물들이 다 너무 오래된 빌라들이더라고요. 아마도 신축 빌라가 먼저 이렇게 다 매물로 빠지지 않았나 싶고, 남아있는 매물들은 너무 구축이어서 이렇게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새 건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건물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잠깐 이걸 보면은 이 롱브릭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 박공지붕, 이렇게 솟아오른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지붕 형태가 이렇게 썩 이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다락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가운데는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이 양쪽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라 활용도가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이쪽으로 1조 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한 건데, 이 반대편은 좀 이렇게 펴서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게 다락이어도 그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높이 제한만 맞추면 뭐 이거는 문제가 없고, 이 옆에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펴고 여기는 일조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낸 이걸 볼 수 있죠. 지붕이나 이런 건 다 여기 이쪽도 징크로 했고, 여기도 징크로 했고,
이 아래쪽도 징크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신축이고 깨끗하니까 임차인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건물이 좀 세련돼 보입니다. 저는 요런 꾸밈 요소 같은 것들도 사실 건축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이게 처음에는 특이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굉장히 올드해지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금방 또 식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한 디자인이 식상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임대 시세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요게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지어진 지가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 이건데, 이건가? 이건데, 이거 말고는 사실 다 오래된 것들이라 비교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제가 봤는데 2천에 75만 원이더라고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근데 실제 평수가 18평 정도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굉장히 작게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매로 나온 해당 물건지의 것은 비슷한 평수에 방 2개, 화장실 하나를 뽑아놔가지고 좀 넓게 뽑은 것 같고, 여기는 같은 평수인데 이쪽 가격을 조금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25년 이상, 30에 300에 30. 너무 저렴하죠. 여기도 25년 이상, 300에 35. 면적이 작긴 합니다. 지금 완전 원룸 1000에 20, 6000에 20, 10평 6000에 20. 이것도 10평인데 1000에 20. 이건 지하구나. 이건 1층이네요. 6000에 20. 어쨌든 이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너무 오래된 것들만 많이 있고 25년 이상. 월세를 추정해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해당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이 2개 호실로 나눠져 있고 1층에 1개 호실, 4층에 1개 호실, 이렇게 총 6개 호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층 도면인데요. 여기 보면 P1, P2, P3, P4, P5 해가지고 총 5대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이 입구거든요.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편에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에가 근생으로 해놨는데 여긴 누가 봐도 싱크대 자리죠. 누가 봐도 싱크대 자리고, 여기 후드가 빠져나가는 이 환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 창문이 있고, 화장실 공사도 하다 마른 것 같아요. 여기 뭐가 환기하는 게 여기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감들이 다 안 돼 있고, 샤시는 그나마 붙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하수구 빠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생인데 주택으로 아마 임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근데 애매한 게, 들어가서 주방과 화장실이 보통은 먼저 있는데 여기는 안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이 뭐 이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방을 거쳐서 주방, 화장실. 근데 공사가 왜 멈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사비 때문에 작은 문제로 이게 미완성인 상황이라면 뭐 다행인데, 저는 예전에 심각한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을 봤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 여기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생각지 못한 또 비용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는, 아니면 근생으로 처음에 임차를 주려고 했다가 안 나가니까 지금 이걸 주택으로 돌리는 건지, 그 과정에 있어서 경매로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조는 약간 좀 특이하고 아직도 공사 중인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2층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호실이 있는데, 왼쪽이 201호, 오른쪽이 202호. 201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분리된 거실과 주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202호는 방이 2개, 거실, 분리된 거실과 주방이 존재를 하고요. 화장실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2천에 75만 원짜리 이거보다 약간 더 크긴 한데, 거기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는 좀 무리같이 보여요. 사이즈가 이거랑 비슷한데, 도면을 보면 이렇게 막 빡빡한 느낌은 아니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은 2층하고 동일합니다. 이쪽에 한 12평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18평 정도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유추해 봤을 때 그 2천에 75만 원짜리 이거보다 약간 큰데 방 2개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2천에 75만 원이니까
여기 이쪽은 한 천에 한 55만 원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202호는 뭐 한 천에 80? 이게 더 신축이긴 하니까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임차를 놓으면은 그나마 현실성 있게 맞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층에 135만 원 정도가 되겠죠. 3층도 동일하니까 135만 원 곱하기 2가 될 거고, 4층을 한번 보면, 근데 이제 다시 1층을 좀 보면 1층은 그 정도는 못 받을 것 같고요. 이 1층 평수가 한 7평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좀 계산해 보면 천에 한 4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4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죠.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주방이 나오고, 주방 앞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네요. 주방 앞쪽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좀 협소하긴 한데 이게 나가서 식탁과 거실이 존재를 하고, 이제 방은 이쪽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뒤쪽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박공지붕이니까 이게 양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만 좀 약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이게 제가 뽑아놓은 건데, 여기 위쪽에 노란색 부분이 현재처럼 전세를 보증금을 극대화해서 세팅했을 때 4층만 이렇게 월세로 전환해서 세팅했을 때인 거고, 파란색 부분은 월세를 극대화한 케이스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에 1층은 7.6평인데 천에 40, 2층에 좌측 202로 12평에 천에 55, 얘는 오른쪽 202호는 천에 80 해가지고 동일하게 3층 동일하고, 마지막 4층은 15평인데 다락이 있으니까 천에 9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주변에 그 겨우 찾아낸 그 2천에 75만 원짜리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본 건데, 이 정도면 400만 원 정도 월세가.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로 전세를 극대화했을 때, 그 다음에 월세를 극대화했을 때 두 가지로 뽑아가지고 적용을 해본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개인으로 투자를 할 때 일단 손실 제로를 우선으로 하고 에쿼티 최소 전략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 금액이 답이 없어요. 이게 뭐 좀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필요 에쿼티는 최소 2200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실수익을 제로로 만들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대신 나는 월 수익을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일단 에쿼티가 최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 최소가 2200이었어요. 이제 이게 입찰가 8억 7900으로 낙찰 받았을 때 대출금 7200 대출받고 나머지는 전부 이 보증금으로 떼우고, 그 다음에 맨 401호만 임차를 줘가지고 이걸로 월세 대출이자 갚고, 뭐 월 비용 나가는 거, 왜 엘베도 있으니까 엘베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갈 거고 다양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60만 원 빼고 월 수익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잠깐 취득세를 보시면 개인으로 취득했을 때 무주택자일 때 그냥 3,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이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금액으로 배당을 못 받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까지 합친다 그러면 합계가 한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실제 종부세도 안 나오는 금액대고요. 주택 매매 시 구입 주체별 세금인데 개인으로 했을 때는 취득세가 1에서 3%, 이거 알고 계시겠죠? 6억 이하가 1%, 9억 초과는 3%고 요 사이 6억부터 9억 사이는 이제 1%, 3% 사이로 해가지고 매겨지게 되는 거고,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8%에서 12%까지 과세가 됩니다. 보유세 부분인데 여기 개인일 경우 공제 금액이 9억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개인인데 매매 사업자를 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유세는. 그리고 양도세는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때는 불리하죠. 77%,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0.7% 포함해서 77%가 되는 거니까 좀 불리하고, 매매 사업자는 6%에서 45% 사이로 이건 종합소득세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개인이 만약에 양도세를 이렇게 부과하지 않고 싶으면 이제 2년 동안 보유를 한 후에 비과세로 만들어서 요 세율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를 내지만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건보료가 둘 다 소득에 따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보료는 리밋이 없죠. 국민연금은 리밋이 있는데 건보료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계산해 보셔야 되고, 법인은 취득세 12%, 물론 공시가 1억 미만은 1%.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공략들을 하시죠. 지방의 아파트. 그다음에 보유세 공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유세가. 그다음에 양도세도 29%는 뭐냐면, 이제 보통 법인이 최저가 이제 9%부터 시작을 하는데 9%에다가 20%가 왜 붙었냐면은,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추가 법인세로 20%를 추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러면은 그 제일 낮은 구간 9%가 없이 그냥 바로 19%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9%에다 추가 20% 해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면은 39%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 거의 뭐 최고랑 비슷해지죠. 법인으로 하는 건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을 보시면 취득세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얘가 매달 월 실수익이 이렇게 0원이 되는 거였고, 오른쪽에는 이제 법인입니다. 얘도 이제 손실을 거의 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얘랑 비슷하게 실수익이 0에 수렴하면서 가장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다라는 거. 왜냐면 대출이 더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실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을 일으켜야 된다면 필요 에쿼티는 2억 5,500이 필요하다. 얘는 2,200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2억 5,500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유세가 이제 1년에 1,300만 원씩 내야 되고 취득세가 1억 2천입니다. 개인은 3,500인데 얘는 1억 2천. 보유세는 70만 원, 얘는 1,300만 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해 본 게, 개인인데 아까는 대출을 최대한 안 받는 거였잖아요. 보증금으로 다 때우는 거였고, 월세를 그럼 극대화해서 나 월세 수입을 한번 받아보겠다. 개인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현실 월세를 적용했을 때를 보면은 월 실수익이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받게끔 하려면 내 에쿼티가 2억 3,8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정도의 월 수익이 생깁니다. 원래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걸 커버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 4%로 계산한 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대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월 1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싶다 한다면 내 돈이 한 2억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줘야 이 정도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법인에서도 이건 손실을 0으로 수렴하기 위한 대출 금액이 이 정도였다는 거고, 난 대출 더 받아볼래 하면 이제 7억 2천까지 대출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2만 원씩 이렇게 좀씩 더 손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비교해봤습니다. 대출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야 되는데 워낙 입찰가가 높고 월세가 낮기 때문에 대출금이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빨리 팔아야겠죠. 지금 뭐 가지고 있어봤자 계속 마이너스고 막 이러면 빨리 파는 게 좋은데,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 매도가가 제가 11억 5천을 잡아놨는데 11억 5천이 월세 수익률을 역산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주변에 매도된 사례를 보니까 2024년도 7월 달에 매매가 된 건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2024년도에 있고 2022년도에 많이 매각이 됐어요. 여기 그래도 2024년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현재 얘가 거래된 걸 보면은 1,000만 원 조금 못 미치거든요. 이 랜드북에서도 AI 추정가를 토지가 한 5억. 근데 건물이 조금 의아한 게, 건물가를 얘가 5.1억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총 10억이다 이거는. 부동산 플래닛을 보면은 토지를 이제 5억 1천 잡아놨어요. 이게 50평이니까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게 잡아놓은 거겠죠. 건물 추정 가격을 5억 8,900 잡았는데 여기도 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117평이거든요. 공사 비용을 평당 800만 원만 잡아도 한 14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11억이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AI 추정가를 생각해서 제가 엑싯 금액을 11억 5천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간 금액이 원가일 텐데 뭐 입찰가가 8억 7,900이니까 11억 5천이어도 좀 남는 거죠.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양도차익이 2억 7천, 빨리 팔았을 때. 근데 이제 빨리 팔면 안 되죠. 개인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지난 이후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이렇게 되고, 과세표준 나와서 순수익금이 2억 6,490만 원. 왜냐면 이게 12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가 나가면은 뭐
원래 27억이었는데 여기서 중개수수료 빼니까 26억 5천 정도. 그리고 법인을 보시면 법인도 11억 5천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양도 차익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양도세 발생을 하죠. 8,600만 원. 남는 금액이 1억 7,800만 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유할수록 손해인데 법인은 그나마 보유세를 안 내려면 지금 낙찰받아가지고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세 안 내고 1,300만 원 세이브하고 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피한 상황이 올까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이 나와서 만약에 매도만 잘 한다면 수익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왜 여기는 필요 에쿼티가 2200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2년 뒤에 2억 6천 벌면은 뭐 잘 번 거죠. 뭐 90만 원 월세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처리하고도 영원이다. 보유하는 동안의 비용이 영원이기 때문에 순수 이게 그냥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어쨌든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1층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공사비가 한 1,000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 비용을 들여서 빨리 공사를 맞춘 후에 임차를 줘야지 그나마 예상하는 그런 월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한 이후에 임차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1인 임차인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은행이자를 감당하는 임차 수요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한번 콘텐츠를 또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